그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훗날 칭송받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죄인이었는데 훗날 역사에서 재평가되고 영웅으로 추앙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숙종 때 안용복 장군님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장군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손에 칼과 총만 들지 않았을 뿐 그 이상의 기계와 열정을 가지고 두 차례 일본으로 건너가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호령했던 분이 바로 안용복 장군님이신데요. 자, 그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땅. 반사적으로 나오죠. 자, 독도가 있습니다. 이 독도 문제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조선시대 왕들의 공도정책 때문인데 태종과 세종이 대표적입니다. 여기가 이제 울릉도잖아요. 요게 이제 부속도서 독도가 되는데 저도 독도를 가봤습니다만은 그때 4번 정도 그게 취소가 됐어요. 조금만 이게 파도가 치고 하면 아예 울릉도에 입도가 안 됩니다. 독도를 오르기 위해서는 3대가 덕을 써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고 여기 숨어버리잖아요. 그 군졸들이 가서 잡을 방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파도가 친다는 핑계를 대면서 세금도 잘 안 바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태종 이방원 때 2차례에 걸쳐서, 세종대왕 때 3차례에 걸쳐서 울릉도와 독도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육지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섬을 비워라라는 공도정책이 됩니다. 이 공도정책이 일본에게 그런 엉뚱한 빌미를 제공할지 태종과 세종은 몰랐던 것이죠. 결국 세종대왕 이래로 여기는 울릉도와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일본의 어부들은 막부 장군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는 독도에 와서 조업을 했고요. 역시 우리 어민들도 조업 정도만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일본인들이 독도에 많이 나는 강치라고 그러죠. 물개를 그렇게 많이 잡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임진왜란 지나고 조선시대 후기 쪽으로 와서 아무도 관심이 없던 독도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숙종 때 한 산호비의 활약 때문입니다. 그 산호비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안용복 장군님이십니다. 장군님은 제가 이렇게 붙여드린 별명이고요. 여기는 안용복은 실제 그 신분이 산호비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제 남자의 경우 호패라고 그래가지고 민증을 차고 다녀요. 정승판서는 그 뿔이나 옥으로 만든 패를 차고 다니고, 일반 백성들은 나무, 여기는 천민의 경우는 잡목, 잡스러운 나무로 만든 패를 차고 다니는데, 여기는 안용복의 경우는 주인의 그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의 노비들이 지금 반려견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반려견 인식표를 딱 보면은 뭐가 있어요? 몸에다 칩도 심고 하는데 주인의 휴대폰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집 주소가 있듯이 이 주인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용복이 산호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태생은 부산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어부들과 상대했던 걸 봤을 때는 당시 어떤 한자에는 서툴지만 일본말은 꽤 잘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안용복 선생이 이제 한 40명 정도의 어부들과 함께 여기는 독도 근처에 조업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조업을 하고 있는 일본 어부들하고 시비가 붙습니다. 실갱이를 한 거죠. 당신네들 여기가 우리나라 땅인데 왜 와가지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래서 싸움이 나요. 근데 수적으로 우리가 불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도일은 납치였습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일본으로 그 거친 사람들한테 끌려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마는 여기는 안용복 장군님께서는 조금도 몸가짐에 흐트러짐이 없었다. 비록 신문은 산호비였지만 흐트러짐이 없었고 체구도 되게 작으셨다고 그래요. 인상착의가 오늘날 나와 있는데 얼굴이 검대요. 당연히 검죠. 햇빛 아래서 이렇게 검버섯이 펴 있었대요. 그리고 키가 실제 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5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123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선시대 남자들의 키가 145에서 150cm 정도 되는데요.
기록에는 하여튼 123cm의 키로 기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체구도 작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산업이었지만 부산 근처에서 노군, 그 전선의 노군, 이렇게 노젓는 사람이죠. 그게 조선시대 일 중에 가장 힘들고 천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노군이다라는 기록도 있으니 어쨌든 하여튼 뭐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은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고 당당하게 따집니다. 독도 우리 땅이라니까 물어봐, 네 대장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용감하게 말을 하니까 담당관이 아 그래?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서 막부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5개월간 잡혀 있다가 5개월 뒤에 회신이 왔는데 그 회신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다케시마는 우리 일본의 땅이 아니고 조선의 땅이니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풀어줘라. 이렇게 온 거죠. 결국 한 어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가 저기는 조선 땅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게 9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그럼 큰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한테 포상은커녕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고 도일했다 이거죠. 아이 뭘 도일을 해, 끌려갔는데, 그죠? 와가지고 곤장을 갖다가 100대를 맞았답니다. 곤장 100대 맞으면 보통 죽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지 않게 돼요.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조선 정부는 처음으로 여기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본의 막부와 1년간의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여기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임을 명시하고 앞으로는 일본 어부들이 근처에서 이제 조업하지 않는 걸로 협의를 봤어요. 협의를 봤는데 시행이 조금씩 계속 늦어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엔 독도가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빨리 시행합시다 이렇게 대신들이 나섰어야 되는데 대신들이 나선 게 아니라 안용복이 나섭니다. 그래서 안용복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2차 도의를 하는데요.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이분은 분명히 독도 근처에서 일본 어부들이 계속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예 조업을 하지 못하게 정부 공무원들이 저 나자빠져 계시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직접 도장 받아오자라는 다소 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산업이다 그러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 푸른색 공복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가죽신과 검은 갓까지. 여러분들 푸른색 공복이면요. 당시 당상관의 공복이 되는데 당상관이면 정삼품상, 오늘날로 따지면 3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 관리의 그 옷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32척의 배에다가 우리 그 어부들을 나누어 싣고 함께 갔는데 32척이면 한 척당 뭐 5명만 잡아도 거의 한 160명 정도를 이끌고 간 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고 이제 거기 있는 일본 어부들한테 호통을 칩니다.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이거 너 가자. 이래갖고 이번에는 납치가 아니라 실제로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면서 깃발을 탁 배에다가 달고 가는데 깃발에는 울릉, 우산, 양도, 감세관,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해양수산부의 뭐 여기는 울릉도 담당관 이런 깃발을 딱 들고 푸른색 공복을 갖춰 입고 탁 이러고 간 거예요. 이러고 가가지고 거기서 호통을 치고 당장 도장 찍으라고 독도에서 조업하지 않고 이 조선 땅임을 약속하는 이 문서에다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문서를 내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던 와중에 하필이면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던 스시마, 대마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마도 도주가 이 사실을 알고 조선 정부와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래갖고 중간에 들통이 납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실제 공무원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압송이 되어 옵니다. 자, 이 사람은 졸지에 사기꾼에다가 무슨 외교적 범죄자가 돼버린 겁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그래갖고 당시에 그 붕당 정치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이제 장희빈이 사사되고 갑술한국 끝난 직후였어요. 그래서 남인들은 몰락을 하고 서인들이 이제 노론, 소론으로 나뉘어 있었을 텐데 소론이 당시에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나뉘어가지고 야, 반은 안용복을 죽이자, 처형시키자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반은 그 죽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도 애국심으로 벌인 일인데 그냥 죽이는 것만은 말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유배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됐고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시대 후기적에 18세기에 여러분들 성호이익이라고 아시죠? 성호이익 선생님께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기는 안용복을 영웅호걸로 칭하십니다. 당시에 어느 관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당시에 그 누구도 용기가 없어서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는 것을 천안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2차례 일본으로 가서 호통을 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천하에 알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우거리 아니냐라는 글을 성호사설에서 쓰시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967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기는 안용복을 아주 칭송하는 휘호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안용복을 위한 어떤 기념탑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용복 기념 사업회도 있고요. 그를 장군이라 호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독도는요, 지금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후손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경제적 이유 때문인데요. 독도 아래 무한하게 묻혀있는 미래 자원, 메탄하이드레이드를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그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직접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일본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竹島に近い沖ノ島があるんで、それで近いんで日本のものです。竹島は大昔から日本で狩りをとかされたりしてて、で途中から韓国が奪ったように勉強されました。なんか日本かなって思います。やっぱ自分らが日本人なんで。日本歴史的に見てもなんか韓国がもうなんか軍事的になんかもう乗っ取ってて、ちょっとそのやり方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日本の領土、そういう風に学校で習ったからです。日本だと思っています。いや、それといった理由はないですけど、なんか日本のものだと思います。どっちかって言ったら日本と韓国かって言ったらやっぱ日本でっていうのがすごいなんだテレビの影響とかも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すごい私はその印象が強いです。日本の領土だと思います。過去のいろいろな歴史の中で世界的にもきちんと日本の領土だっていう風な形で認められてきているものなので、韓国ではなくて日本の領土だと思います。 자, 일본의 학생들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군사력을 이용해서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독도를 언젠가는 일본이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학교에서 배웠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일본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말 메탄하이드레이드가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꼴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정신무장을 더욱더 확고히 해서 다시는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우리 국토의 일부분 단 한 평 0.0001 제곱센티미터라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독도는 우리의 땅입니다.